어서 오십시오. 예. 이 장성민 후보께서도 지금 좀 여러 가지로 조마조마하실 텐데 일단 시작해 보시면 좀 마음이 가라앉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분 그 면접위원들, 제가 요건 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하실 면접위원만은 제가 순서대로 지명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앉은 순서대로 제가 부탁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후보의 첫 번째 질문은 이 김준일 기자께서 해주시죠. 이제 시작을 해주신 겁니다. 타이머 시작해 주시죠. 예, 그 장성민 후보께 좀 그 공약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부동산 주택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방법을 보니까 서울의 49개 대학교에 대학 부지 평수가 38만 평인데 이 절반을 부지로 380만 평입니다. 380만 평이요? 네. 예. 언론 보도가 그럼 잘못 냈네요. 예, 380만 평인데 이 절반을 아파트를 주거단지로 활용하겠다. 20만 가구를 짓겠다라고 했는데 49개 대학은 대부분이 다 사립대학일 텐데 그러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다 서울 바깥으로 내보내시겠다라는 건가요? 그거를 그럴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이거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저는 이게 약간 독재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게 들더라고요. 그 대학들이 안 나가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전제 조건이 사립학교, 대학교 총장들과 이사장들과 협의를 할 겁니다. 협의를 할 것이고 현재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학도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대학을 유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사립대학교는 재정난이 다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사립대학은 전부 재정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문의 자율성이 많이 침해당하고 대학이 자율성이 없습니다.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분산도 그렇고 2030 세대들의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그 전체 부지를 이전하겠다는 게 아니고 1, 2, 3학년들까지만 서울시의 외곽으로 수도권으로 빼서 한 8개 단지의 거대한 영국처럼 대학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을 해서 소위 말해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도 좀 해소를 하면서 새로운 혁명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글로벌 리더들을 집중 양성시키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돈들, 소위 말해서 택지를 전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돈이 많이 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사립 재정난 허덕이고 있는 그 대학들에게 그걸 주면서 유인해내면은 저는 완벽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고 하는 대학들을 설득을 하실 수가 있냐고. 인서울의 메리트가 얼마나 큰 거를 잘 아실 텐데 대학들이 나가겠습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는 거라고 보세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분들이 나가는 것이 훨씬 이익이 크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 메리트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은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분양가도 엄청나게 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사립대학교 빚을 다 갚아줄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 후보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방대학이잖아요.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에 있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2캠퍼스를 지금 수도권으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 아니면 대학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네. 이런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예컨대 그 많은 대학들이 거기다 다 합의해 줄 것이냐, 돈만 더 주면 합의해 줄 것이냐, 저는 그건 망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망상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안 나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쫓아낼 거냐, 그건 그 헌법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대학이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역사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그 대학 건물들 다 부실 거 아닙니까? 고대 부실 겁니까? 고대 자,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진 교수님께서 계셨던 그 동양대 같은 데도 이대로 가면은 인구 감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존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9개 대학을 사실상 한 10개 정도로 경쟁력이 강한 그 대학들 간에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낸 마지막 것이 뭐냐면 결국 수도권 진출이었다라는 겁니다. 수도권도요, 저 동두천이에요.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GTX 깔고 KTX 깔아버리면은 30분이면 다 도착할 수 있어요. 예, 저희도 지하철이 있거든요. 지하철 1호선이 있는데. 아니, 제 이야기는 그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학을 30분 내의 거리의 수도권에다 전부 지방에다 분산 유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 2, 3학년들만 글로 가는 거고 4학년들은 서울에 있는 캠퍼스에, 그래서 제가 50%만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택지를.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병원이라든지 대학 본관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그대로 유치가 됩니다. 그래서 4학년생들은 4학년 되면 서울로 올라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여기서 영구동에서 지내면서 집에서도 지내고 연구하고 또 취직도 해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벤처 창업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4학년생들을 위해서는 다시 본교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네, 대학원 석박사 과정들은 전부 서울에 와서 연구동에서 연구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래서 1, 2, 3학년생들만 영국에 보면 캠브리지나 소위 말해서 옥스퍼드나 미국 하버드의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부 대학 테크노밸리가 다 형성이 돼가지고 학제 간에 서로 전문성을 경쟁하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학문적인 어떤 우월성을 굉장히 컴퍼티션을 키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부지만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고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대학교 들어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는데 도농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 집의 문제, 땅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데 이 상황에서 땅의 문제가 없어서 주택 문제를 해결을 못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20, 30대의 주택난의 문제를 그렇게 대학을 지방으로 30분 거리로 GTX, KTX 다 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분이면 서울에서 아주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예, 차라리 후보님, 거기다가 후보님. 아파트를 짓는 게 어때요? 예. 어디에다가요? 아니 그러니까 GTX에 30분 안에 도달할 거리라면은 GTX 깔아줄 거라면 거기다 학교 대신 아파트를 짓는 게 낫죠. 지금 그 부분이 이렇습니다. 후보님 예. 잠깐만요. 우리 후보님이 방송을 오래 진행을 하셔서 네.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도 마치도 방송 진행하시는 것처럼 하시는데 지금 대학의 가장 큰 문제는요. 네. 인서울대학조차도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예. 근데 이 학생들을 그쪽으로 옮겨서 KTX를 깔고 이럴 시간에 지금 가장 시급한 건 뭐냐? 대학의 컨텐츠, 대학의 내실을 채워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KTX 깔아서 30분 이내에 경기도나 무슨 강원도 초입까지는 가능하겠죠. 그쪽으로 내몰아가지고 대학을 살린다? 그거는 지금 21세기에 우리는 아직도 20세기 초적인 대학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대학 강의의 내실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지금 그러지 않아도 겉모습만 남아있고 학생들도 학교도 교수도 전부 아우성을 치는데 그거를 내려보낸다고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지금 서울 시내에 넉넉한 캠퍼스는 서울대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요. 캠퍼스가 좁아서 지금도 난리예요. 4학년이 온다고 해서 4분의 3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남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 장 후보님께서 유럽 얘기를 하셨는데 유럽은 태생적으로 대학 도시로 시작을 해서 대학 도시로 지금도 명성을 얻고 있는 겁니다. 옥스퍼드 쉽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한 도시에 대학 하나로 해서 대학 캠퍼스가 곧 도시를 형성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맥을 잘못 짚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이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질문, 그 정도면 지금 답변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오케이. 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대학들은 이대로 가면은 대학들이 살아남을 대학들이 별로 없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들은 자동 소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학의 무용성이 굉장히 커져버립니다. 그 변호사나 교수나 이런 어떤 판사나 회계사나 약사까지도 다 10년 후에 로봇이 다 사실상 지배를 해버리고 대체제가 나와버릴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계 체제의 한 축이 지금 들썩거리면서 새 판이 짜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IT 업계부터 시작해가지고 4차 산업혁명 일자리에 40만 개가 지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대학 교육에서 학생들을 교육시켜가지고 배출을 해내지 못합니다. 대학 교육이 너무 후진적이어가지고 40만 개의 지금 4차 산업혁명 일자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데도 세상이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과학기술이 변해서 지금 세상의 일자리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을 대학이 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거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준비가 중요한 게 컨텐츠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것도 제가 이제 같은 말씀이 계속 후보님 네. 죄송한데요. 반복되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길면 안 돼요. 지금 네. 질문이 아니 한 계속 다른- 질문이 와서 제가 받았습니다. 예.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네. 볼게요. DJ의 정치적 적자다. 다들 그렇게 우리 장 후보님을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제가 DJ의 적자라는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평가는 타인이 하는 거죠. 평가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장 후보를 DJ의 정치적 적자다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랑스럽게 그 생각하고 있고 평가를- 긍지를 느낍니다. 오케이.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을 하고 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네, 북핵 문제 이야기. 북한은 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 절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셨어요. 뭐 돌아가셔서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지만 정치적 적자로서 오늘 북한이 구구절입니다. 그죠? 구구절 행사하는 건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과거에 내가 아주 지금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북핵 문제가 과연 옳았던 판단인지, 그러면 지금 수소폭탄까지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그게 우리 시청자들로서는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걸 실제로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국민들과 그러면 거짓말이었네요. 거짓말이 아니고 거대한 정치적 수사였고, 정치적 수사도 옳아야지요. 아니, 그게 제 이야기를- 안 되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한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너무 길게 말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런 분위기로 해서 그렇게 유인을 하면 그들이 핵을 갖고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자제를 하거나 그 분위기에 멈칫멈칫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유인하고 꼬시기 위한, 소위 말해서 그런 달래기 위한 유인책이었지, 실제 이분이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의도를 그렇게 읽고 있고요. 지금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이 적대적 정책을 지금 미국이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취하지 않고 미국이 만일 북한을 언제라도 군사적으로 공격할 위협을 없애고 자기들도 관계 정상화를 맺고 소위 말해서 이 경제적 원조 등등 할 것 없이 체제 자체를 보장해주고 자신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떤 경우도 핵을 포기해도 북한 체제를 군사적 무력 도발로 때려서 제거해버린다라고 하는 위협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유인해내면은 저는 핵 협상에 상당히 가능성이 여지가 있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외교적으로 협상에 들어가서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미국과 모든 쪽에서 다 체제를 보장하고 관계 정상화를 맺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뭐 우리도 이제 평화 체제로 돌아가서 다 이런 문제를 군사적 대결 관계를 해체시키고 한다고 해서 자신들을 안심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못 믿는다. 당신들을. 그리고 우리는 계속 핵을 보유하고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대책은 뭐냐?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합의해야 됩니다. 미국의 전술핵이 들어오든지 우리가 전략적 핵무기를 개발하든지 북한이 대신 전제 조건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만 우리가 핵을 갖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케네스 월츠나 국제정치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공포의 균형이라고 해서 핵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무기는 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고 나면은 어제 우리가 그 7일날 SLBM 성공했기 때문에 굉장한 성공인데요. 북한의 SLBM을 억제할 수 있는 대단한 한국의 군사력의 개갑니다. 아마 세계 6위 정도 됐는데 이거 얼마든지 우리도 핵 개발하면 소형 핵탄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그래서 당신들이 핵을 만들어도 필요가 없다. 미국의 해우산이 있고 한미동맹이 강하고 그리고 만일 필요하면 우리가 전술핵 무기를 가지고 올 거고 반입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당신네들을 핵으로 억지를 시키면 당신네들은 경제 체제가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 붕괴밖에 더 되겠냐. 그렇게 해서 저는 얼마든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술핵 내지는 핵을 포기할 때까지 핵 잠수함까지도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아니 후보님. 말씀하십시오. 네, 시간이 아, 없으니까 하세요. 제가 네. 하나 할게요. 예. 저는 그 장성민 후보에 대한 그 메신저로서의 신뢰가 굉장히 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예. 예전에 장성민의 시사탱크 진행하셨죠. 네. 예, 그 역대 모든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중에 가장 방심이 징계를 많이 받은 프로그램인 거 아시죠? 네. 예. 그래서 TV조선이 방통위 재승인을 못 받을 뻔했습니다. 그 진행하시는 것 때문에. 그때 당시에 5.18에 북한군이 침투했다. 5.18 민주화 운동에 그거를 여과 없이 내보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혹시 믿고 계신지 하나 하고
작년에도 4월에 김정은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공식석상에 나타났거든요. 왜 이렇게 그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그렇게 네. 막 유포를 하시는지 좀 진지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치서 탱크에서 진행했었던 북한군이 광주 특수군이 투입됐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이야기 아니고요. 출연자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 그건 검증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증할 의무는 제가 진행 중에 계속해서 그 1, 2부로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1부는 발언을 다 듣고 2부에 가서는 전부 검증할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연진이 일주일 간격으로 출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제가 방송 끝날 때는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3, 4일 동안 조용했었어요. 그런데 다른 방송, 채널A 방송에서 무리한 사람을 불러다가 무리한 이야기를 한 바람에 그게 터져가지고 사실상 기존 방송들이 종편을 그때 타겟으로 삼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같이 파편을 맞았는데 저는 그런 발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라는 건 저는 믿으십니까?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광주 5.18을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럼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잠깐만요. 네. 여기서요. 네. 그 5.18을 모욕하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러셨는데 2000년인가요? 그 5.18 기념식 내려가셔서 한잔 하셨죠. 그래서 그 막 난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욕하는 거 아닙니까? 그 모욕한 게 아니고요. 그때 광주에 저희들이 내려갔었던 것은 어떤 때냐 그러면은 5.18이 첫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국립공원화되는 국립묘지로 승격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걸 축하해주고 그걸 기리기 위해서 내려간 겁니다. 그때 당시 전야제가 열렸는데요. 광주 온 시내가 전부 문을 열고 술밥을 다 공짜로 주는 그런 대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 축제의 장에 김태용 의원님이라고 우리 그 초선 새벽 20일 개혁 모임의 의원님이 자기 지역구의 노래방에 그 식사 끝나고 나서 가라오케 노래방 준비를 해놨으니까 글로 가자. 그것도 다 문을 열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은 그때 저희들이 술 먹고 뭐 푸닥거리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그 그때 여자들이 당시 여자 광주는 보호미가 그때 뉴스를 있었다면서요? 보시면 네. 뉴스를 보시면은 광주가 불야성을 이룰 만큼 아니 그거 핵심은 광주가 뭐냐면 그 불야성을 가라오케- 이룬 건 그렇고요. 예. 여자가 옆에서 술 심부름을 해주고 아유 오죽했으면 임수경 임수경이 씨가 화가 거기에 나가지고 대해서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잖아요. 제기했겠습니까? 그 임수경 의원하고 우상호 의원이 사적으로 다툼이 심해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 관계가 쌓여서 파편을 다 맞았는데 거기에 솔직히 말해서 그때 노래하면은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고 이거 해주는 서빙하는 그 여자분들은 몇 분 있었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염려스러울까봐 절로 가라 그러고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뭐 보지 않아서 아니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김대중 대통령의 얘기는 그냥 속마음이 근데- 아닌 뭐 네. 꼬시기 위해서 한 거고 여자가 있었던 것은 뭐 맞지만 나는 그게 싫어서 옆에 있었고 과연 그게 아니, 우리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그때 기사가 네. 장성민 의원 저쪽에 혼자 떨어져 앉아 있었다 그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침묵은 동조입니다. 그런 자리에 네. 일단 가는 것 자체가 그렇거든요. 뭐 송영길 대표, 김민석 씨, 그 우상호, 이종걸 이게 다 운동권들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5.18은 우리 영혼이거든요. 생명이고. 그렇죠. 근데 그날 노래방 갈 생각이 나고 아니요, 심지어 제 여자가 이야기는- 앉아 있는데 접대 안에 여자가 앉아 있는데 거기서 구석에 앉아 있을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든지 그것은 토론해도 괜찮은데요. 주빌리입니다. 그날은 광주가 대축제의 장입니다. 문이 다 열어놓고 대불야성을 이루고 환호를 이루고 맥주 커피 다 공짜입니다. 그 대축제의 날에 광주 5.18 한을 품고 여태까지 국립묘지도 승격이 못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을 품고 있었는데 마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마치 한을 이 해소를 하는 듯한 그런 어떤 축제의 장이었고 불야성을 이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그렇게- 상황에서 맥주집에 가라오케 들어가가지고 그 새벽 20일 정치 개혁을 주도하는 현역 의원들끼리 가가지고 그것도 그 북구에 있는 의원이 자기 지역구에 왔다고 그래서 거기에 예비를 해놨다고. 그런데 단체 생활을 이렇게 가는데 가라오케 들어가는데 요즘도 다니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게 잘못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 그게 전혀 요즘도 잘못됐다고 다니십니까? 생각 안 저는 하시는 거죠. 잘못을 안 저는- 하셨다는 겁니까? 그럼? 지금도 잘못 안 하신 거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에 와서 뭐 이런 변명을 하고 저런 변명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잘못했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술, 담배를 잘 안 합니다. 담배는 아예 안 하고요. 예. 술은 안 하고요. 예, 그거는 질문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네. 하고요. 대통령 되시면 김정은 초청하신다면서요. 네. 초청이야 할 수 있겠죠. 그럼 오면 뭐 하실 건데요? 제가 그리고 왜 초청을 네.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북한의 핵 문제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취임식 때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취임식에 초청해서 그때부터 북미 간의 관계를 주도해 가면서 남북 관계, 미북 관계 중재해 가면서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빨리 풀어서 해체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핵 문제를, 이 위험한 문제를 안고 이렇게 한반도가 핵지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고 만일 외교적으로 그렇게 시도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핵 개발을 하고 핵 억지를 키우는 쪽으로 가서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전략을 갖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다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그 BTS 말씀하셨는데 조어를 참 하셨는데 지금 조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바이오에다 테크가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뭐 세미컨덕터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 지금 미스매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에서 지금 그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지금 요구가 되는데 일자리에서 요구가 되는데 대학이 충족해주지 못하는 그런 분야가 몇 가지인지 한 3가지만 들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로봇도 그렇습니다. 로봇 파트 한국이 현재 전 세계에서 노동 대체율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40%입니다. 지금 민주노총이 하도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투쟁을 하니까 고용인들이 소위 말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로봇 기술은요, 그건 다 알고 있거든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로봇률이 최고다라는 건 알고 있고 로봇 실질적으로 기술도 세계 3사위고 노동자들의 생산력을 로봇이 40%를 대체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민노총이 한국의 자동화를 굉장히 빨리 앞당기고 그래서요. 있어요. 그거를 로봇이 문제는 뭐냐 로봇의 그런 노동력이 아니라 로봇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제가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 로봇도요. 지금 여러 가지 로봇이 노동 생산성을 대체하는 로봇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회계사부터 제약사까지 알겠는데. 전부 로봇의 기술을 테크놀로지를 예, 알겠는데. 나가는 예. 굉장히 복잡한 많은 단계들이 필요한데 그 교육을 지금 예. 우리가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미스매치 다 예를 들어서 됐습니다. 컵을 들면 컵을 시간이 들고 다 다니는 됐습니다. 그 로봇이 필요하지만은 제 저 질문의 논점을 진 이해를 교수님, 못 하시는 잠깐만. 거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네. 돼가지고요. 간단하게 인터넷에 올라온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후보가 안 된다면 탈당하실 겁니까? 그럴 가능성은 0%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너무 열띤 근데 너무 짧아.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보니까 재미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장 의원님 하시고 싶은 말 많으실 텐데 시간이 좀 허락이 된 게 이 정도. 20년 전 걸 막 전부 파가지고 와서 근데 정말 어쨌든 그동안 이렇게 혹독한 시험장에 제가 서본 것은 처음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대통령 아무나 예. 하나요. 후보로서 무리한 점이 있었더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정확히 됐고요. 자, 이제 가셔도 되고요. 네. 다음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아이고.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혼쭐 나고 갑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